안녕하세요. 한국정책학회 2023년도 한국정책학회 제6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분과 저희 세션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방분권 세션으로서 경주시 중심으로 에이펙과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경주시 에이펙 유치 팀장이신 김준용 팀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경주시 총괄 건축가이신 현택수 선생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 두 분의 뛰어난 발표를 위해서 저희가 세 분의 학자님들을 모셨는데요. 첫 번째 토론은 우송대 김학민 교수님이십니다. 김학만입니다. 김학만 교수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동국대 백왕빈 교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띵크 인스티튜션의 안형훈 박사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보게 된 명지대 최현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의 순서는 에이펙 유치기원 홍보, 그 다음에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건축이라는 주제로 두 가지의 발표를 연속으로 들은 이후에 우리 토론자님들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이펙 유치기원 홍보 관련돼서 김준용 팀장님께서 15분 동안 발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안녕하십니까. 경주시 에이펙 유치 팀장을 맡고 있는 김준용입니다. 오늘 한국정책학회 회원님들 모시고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당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브리핑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경주 유치의 당위성에 공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에이펙 개요와 추진 경과, 경주 유치의 당위성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이펙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라는 공동체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대 목표로는 무역 투자, 혁신 디지털 경제,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오늘 학술 주제가 미래 사회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정책 연구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펙이 지향하는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에이펙 회원국으로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미, 중, 일러 4강을 비롯해 태평양 연안 21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이펙의 특성을 좀 간략하게 보자면 전 세계 인구의 38%, 교역량은 48%, GDP는 무려 62%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협력체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개방적 지역주의 추구, 자발적 전원 합의적 의사결정 등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2025년 11월경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제32차 에이펙 정상회의는 정상 및 강요, 기자단 등 6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개최도시 선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미결정 상태인데요. 정부 공식 발표는 없으나 2005년 부산 사례에 비추어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며 현재 유치 의사를 밝힌 도시는 우리 경주시와 인천, 제주, 부산입니다. 다음으로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3차 정상회의에서 2025년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키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준하경 정주시장께서 지방의 시대 경상북도와 경주의 힘찬 비상을 위해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선언하였습니다. 올 1월에는 시도 모두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유치활동 전개를 위한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시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 에이펙 정상회의가 왜 경주에서 열려야 하는지 유치 당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입니다. 각국 정상이 참가하는 정상회의는 단순히 회의만 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외교, 경제, 문화적 영향력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K-팝과 드라마를 비롯한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이미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주는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이미 최적지입니다. 경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유산 도시이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2005년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 사진인데요. 정상들이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모습이 멋집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상징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05년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은 단풍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로 세계 정상들과 배우자들이 한복을 입고 불국사, 동궁과 월지, 첨성대, 월정교 등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진다면 그야말로 감동 그 자체일 것입니다. 전 세계 매스컴이 집중 조명될 정상회의가 반드시 경주에서 열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포용적 성장과 지방시대 균형 발전 실현입니다.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통한 경제 발전과 번영을 목표로 한 에이펙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미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 정상회의에서는 기존 보고로 선언에 이어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채택했습니다. 이 비전의 3대 핵심 요소에는 앞서 에이펙의 3대 목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핵심 요소가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포용적 성장을 가장 간명하게 정의하자면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는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용적 성장을 국내적 측면에서 보자면 지역 균형 발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출범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 국정과제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는 공간적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수도권 과밀화를 둘 수 있습니다만 저출산이나 고령화와 맞물려 지방에서조차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 의사를 피력한 도시 가운데 경주는 유일한 기초자치단체로 에이펙이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과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약속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방도시인 경주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해야 할 충분한 명분과 당위성이 있습니다. 또한 에이펙 정상회의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에이펙의 관례이기도 합니다. 역대 개최도시 현황에서 보듯 정상회의가 수도에서 열린 경우는 12차례에 불과합니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 2001년 상하이에서 한 차례 정상회의를 가진 중국 베이징의 경우를 제외하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개도국의 7개 개도국으로 한정됩니다. 이는 지방도시의 국제회의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정으로 수도에서 열린 것입니다. 그간 개최된 정상회의 중 비교적 소규모 도시인 멕시코 로스카보스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인도네시아 발리, 베트남 다낭 등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를 보면 소규모 지방 도시인 경주 유치의 당위성이 오히려 설득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상회의 개최 당시 인구 7만에 불과한 관광 휴양 도시였던 멕시코 로스카보스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멕시코의 주요 관광지와 역사적 유산을 갖고 있는 로스카보스는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광 인프라 개발에 큰 투자가 진행됐으며 이는 2020년 기준 인구 34만의 국제적 관광도시로 변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세 번째, 준비된 국제회의 도시 경주입니다. 경주시가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이 된 것이 2014년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세계 최초 도시간 국제문화 박람회라 할 수 있는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를 통해 국제문화 교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고 이는 도시 외교의 전례 없는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경주는 2015년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의 개관 이후 국제회의 도시로서 꾸준히 마이스 산업 활성화 전략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수년간 다양한 대형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을 통해 충분한 역량을 검증하였습니다. 마이스 산업 핵심 인프라가 될 전시장 확충을 위해 컨벤션 센터 증축도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화백 컨벤션 센터와 보문 관광단지 일원 178만 제곱미터가 비즈니스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정상회의 유치에도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정상 경호와 안전의 최종 모델입니다. 정상회의에서 절대 관가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경호와 안전입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할 경우 경호와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교통통제와 각종 보안 요구는 시민의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인 불편을 감수할 수 있겠지만 경호와 안전이 정상회의 개최에 있어서 핵심적인 고려사항임은 분명합니다. 경주는 각국 정상 경호와 안전을 위한 입지 조건이 대한민국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회의가 열리게 될 경주 보문 관광단지는 회의장과 숙박시설이 밀집해 이동 동선이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 도시와 달리 바다에 접해 있지 않아 해상을 봉쇄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지형적 특성상 호리병 모양으로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높은 고층 빌딩이 없어 정상 경호와 안전에 있어서 완벽한 통제가 가능합니다. 2005년 에이펙이 부산에서 개최됐을 때도 한미 정상회담은 경주에서 열렸는데 회담 장소인 보문단지 일대가 경호에 최적지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대한민국 경제발전 경험 공유입니다. 경주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도시입니다만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첨단 산업기술을 선보이기 위한 적지 또한 경주입니다. 경주는 원자력 에너지 산업과 미래차 이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과학 도시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SMR 국가산업단지 선정은 세계의 우리 원자력 에너지 산업을 세일즈할 조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로 2001년 G7 정상회의가 영국에서 열렸는데 코널이라는 작은 휴양 관광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아서왕의 전설 배경이기도 한 이 도시는 수도인 런던에서 450km 정도 떨어진 남서쪽 끝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코널에서 정상회의가 열린 이유는 앞서 멕시코의 로스카보스 사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 영국은 자국 내 첫 탄소 중립 지역으로 이 코너를 대상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을 함께 가지고 있었는데, 영국의 에너지 정책을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에 알리겠다는 보관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탄소 중립과 청정 에너지 산업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상회의를 경주에서 개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원정과 에너지 정책을 세계에 알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주는 영남권 산업벨트의 중심 허브로서 인접한 산업도시인 울산의 완성차 조선 분야, 포항의 철강 2차 전지를 비롯해 구미의 전자반도체 산업과 안동의 바이오 산업 등과 연계한 다양한 산업 시찰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기에도 최적입니다. 유치 당위성을 여기서 그 외에도 유치 당위성은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쯤을 하기로 하고요. 끝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우리 경주는 20년 전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고자 도전했다가 실패한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발상지이자 역사 문화 도시인 경주에 옴에도 당연함에도 실패하고 말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이제 다시 실패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유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경주시도 필사의 각오로 모든 역량을 모아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경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가 반드시 경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김준영 팀장님께서 참 많은 좋은 발제를 해주신 것 같고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대의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현택수 건축가님께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건축을 한 4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금 발표한 그 에이펙 경주 유치, 저도 정말 마음 깊이 성원하고 최적지가 경주라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예, 저는 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건축적 지향, 이렇게 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이렇게 은퇴를 했지만 이름 때문에 아직 현 교수입니다. 예, 지속 가능성, 우리가 말이죠, 이 지속 가능성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한 번쯤 이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단어 자체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처음 만들어졌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선전 예전에 많이 봤죠, 그죠? 약 좋다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 우리말에 그 보면 마당놀이 하면 얼씨구 하면 뭐죠? 절씨구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말이 얼씨구 뭐 이렇게 가면 놀고 있네 뭐 이렇게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 지속 가능성도 그렇지 않는가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리우 환경회의 1992년입니다. 그죠? 그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개념에서 ESSD 이렇게 해서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요 자체가 원래 지속 가능성의 맨 처음 이제 선언적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때 이유는 경제 개발 발전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너무 개발에 치중한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거라고 하는 거는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자는 의미보다는 굉장히 속도를 늦춰 가지고 이 지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발하지 말자는 의미와 가깝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 말이 계속 발전해야 되고 이렇게 간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당시에 세 가지 아젠다가 결국 기후 변화 협약과 생물 다양성 협약입니다. 전 지구에서 생물 종을 다 보호하자는 개념, 사막화 방지 협약, 무리한 개발과 오남용을 하지 말자 이런 건데, 요즘에 와서 하도 이제 기후 변화가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으니까 기후 변화 협약이 굉장히 강하게 되죠. 그리고 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브룬틀란트 보고서에 근거를 하는데, 거기에 내용은 뭐냐 하면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현재 세대가 저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개발을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후손들이 개발할 걸 남겨놓고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한번 우리 정신적으로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겠다. 우리 인간이 자연의 어떤 지배하고 자연에 대해서 이용을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자연이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죠. 우리가 강하게 자연을 파괴하고 했던 그 피해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의 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부메랑 효과입니다. 그죠? 잘 아시다시피 레이첼 카스니 침묵의 봄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이는 뭐냐 하면 봄이 돼도 조용하다는 거예요. 왜 조용하냐? 새가 울음을 울지 않는다. 왜 새가 울음을 울지 않습니까? DDT, 살충제, 제초제 이런 걸 써가지고 새가 더 이상 번식을 못한다. 알을 못 낳는다. 새가 그 놈을 먹었으니까. 벌레를 먹고 자랐으니까. 그래서 봄이 와도 새 소리가 나지 않는 소위 침묵의 봄이다. 그래서 레이첼 칼슨은 무슨 말을 했냐?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는 그동안 유지해온 철학을 바꿔야 한다. 인간이 우월하다고 믿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또 자연이 인간보다 특정 생물체의 수를 조절하는 훨씬 더 경제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히려 자연에 겸손하고 자연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 이런 이야기였죠. 자, 이 사람 유나버머라는 별명을 가지고 천재적이면 19살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수학자입니다. 24세에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왜냐? 자기가 훌륭한 과학자지만 과학이 세상을 망친다. 이래가지고 극단적인 과학 혐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의 연구소에다가 우편 폭탄을 송달을 했어요. 그러면 그 폭탄을 열어보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감옥에 간 다음에 그 옥중에서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바보들의 여객선. 그 내용은 뭐냐면 선장이 정신 이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승객 또한 자기 주장만 강하고 불만만 토로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배가 우리 타이타닉처럼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을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그런 소설을 감옥에 썼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과학기술에 대한 폐가 결국 이 지구를 망치고 인간을 망친다. 물론 극단주의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지껏 그 자연관에 있었는데 그동안 근세 이후에 우리 인간 중심주의로 가면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다. 이렇게 갖고 아까 카진스키처럼 거기에는 뭡니까? 완전히 그 과학기술을 배제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은 자연 생태계와 공존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갔는데 그 이후에 우리 인간들이 자연과 인간이 생태계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것이 소위 오늘날 이제 공존주의가 되고, 그로부터 소위 이제 지속 가능성이 인간과 자연 환경에 대한 공존적인 계몽으로 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거다. 그래서 생태학적인 시간 관계상 그냥 글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나쁘다고 버렸던 동양의 개념이 훨씬 우수할 수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양은 그 존재론적이죠. 존재가 중요합니다. 동양은 관계가 중요하죠. 서양에서는 휴먼 비잉입니다. 그죠? 휴먼 비잉.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사람인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성, 그러니까 이때 것에 대한 개념들이 소위 시스템화되는 거예요. 시스템은 뭐가 중심이 없습니다. 탈중심입니다. 모든 게 관계망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어떤 패러다임이 시스템 이론과 그 다음에 카오스, 뭔가 그 과학적으로 무조건 밝혀지지 않아도 이 세상은 돌아간다. 혼돈의 세계다. 그렇지만 혼돈 안에 질서가 있다. 우리가 중간 메커니즘은 모르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면 그 나비 효과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제가 무슨 철학자도 아닌데 뭐 그런 걸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되새기고자 하는 의미고, 그래서 그 이후에 결국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가 보니까 탄소 중립이 이제 대두가 됐습니다. 그게 2050까지 모든 게 탄소 중립의 개념은 뭐죠? 탄소가 발생이 제로가 된다는 거 아니고 탄소가 발생하는 양만큼 그걸 억제하고 가둘 수 있는 그런 양이 함께 해서 플러스 제로가 만들자. 그래서 교토 의정서라든가 파리 기후 협약, 칠레 기후 동맹.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건축 쪽에서도 탄소 중립과 목조 건축의 활성화요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이거 이제 앞으로 공공 건축은 다 목재로 하자. 그런데 목재는 거의 탄소 중립입니다. 그 다음에 탄소를 수용해서 자기가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의 길에 가장 가깝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제가 갔다 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목재를 쓰자 이거야. 뭐 다글라스 뭐 이런 거 캐나다 거 뭐 이런 거 쓰지 말고. 왜냐? 그 목재들은 탄소 중립에는 맞지만 운송하는 과정에서 이미 많은 탄소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림을 이용하는 개념으로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그 정도로 마치고, 자, 우리 인간은 과연 모든 계획들이 다 성공적일까? 미국의 프루이트 아이고라는 그 아파트 단지를 계획했습니다. 누가 계획했냐 하면 우리 그 제일 그 9.11에 부셔졌던 세계 무역센터를 그 만들었던 설계했던 우리 일본 건축가가 만들었죠. 그런데 이거 정말 야망 있게 우리 그 빈민촌에 인간을 위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이렇게 부쉈습니다. 파괴를 했습니다. 여기가 빈민굴이 되고 범죄 소굴이 되고 이랬습니다. 왜냐? 인간의 삶에 대한 방식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이 지속 가능한 거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의 현대 건축의 1세대라고 하는 김수근 선생이 아주 훌륭하게 남산 외인 아파트를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만들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아파트였습니다. 당시에 이 기능이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는 오늘날 개념으로 보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도록 생명력을 가지는 거다.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우리 건축 쪽으로 와서 조금 서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년만년 가는 거 없습니다. 우리 배롱나무 꽃이 오래 가죠. 며칠 간다고요? 100일 간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백일홍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꽃나무가 피어서 끝까지 100일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자세히 보면 이런 몽골이들이 이어달리게 하는 거예요. 이어달리게. 피고 지고 다음 몽골이가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오랜 생명력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나 우리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일본의 사진이 가장 예쁘게 나온다는 우리 홋카이도의 작은 사진 수도 마을의 걸 제가 영상을 갖고 왔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마을은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 마을은 히가시카와 마을이 늘고 나서 제가 그냥 개략적으로 말로 설명할게요. 사진이 이쁘게 나오는 마을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일본의 야구 시합 하죠. 고교 야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 그죠? 그로부터 프로야구가 됐고 이래갔는데, 여기에는 사진 대회를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의 고교생이 여기 다 모여서 사진을 찍어서 갑니다. 그러면 홍보가 저절로 됩니다. 이 마을의 홍보가. 그러면서 주민들은 마을을 가꿉니다.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놓습니다. 이웃 도시에서 오히려 애들 교육시키려고 이 조그만 마을로 몰려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 일본의 그 일본어를 가르치는 공립 고등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오느냐? 외국의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 소멸, 지방이 인구를 소멸한다고 하는데 이거 서울에서 빼오고 이러면 뭐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외국에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가시카와는 그런 인구들을 이 양반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관계 인구라고 그랬어요. 꼭 무조건 끝까지 안 살더라도 잠깐씩이라도, 그런 걸 어떤 사람들은 간헐적 정주라고도 이야기하죠. 잠깐씩 살아도 그렇게 돌아가면서 사는 거. 자, 건축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작업입니다. 건축이 도시를 형성하고 도시는 건축을 아우릅니다. 지속적 생명력은 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철학이 녹아들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지속적인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 지방 분권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 우리 특성이 남과 달라야 된다. 그걸 이제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체성 찾기에 중요한 몇 가지를 그냥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장소가 갖고 있는 특성, 이게 결국은 그 지역의 삶이 용해된 터전이고 남다른 나 찾기, 소위 아이덴티티를 찾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이죠. 전통은 흘러갔는데 왜 중요하냐? 헬레나 호지가 이야기했습니다. 히말라야의 삶에 대한 라다크 7년 생활을 하면서 소설 하나 썼죠. 그때 쓴 게 Ancient Future다. 과거는 오래된 미래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연해야 됩니다. 유연이라는 거는 경직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미래는 항상 불확실합니다. 그래,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응하려면 유연성을 가져야 되고, 요구 또한 사람마다 다 다양하니까 유연함을 갖추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결국은 자연과 더불어서 자연계의 질서를 존중하고
더불어 살고, 우리가 도시에 있더라도 빛과 물과 바람이라고 하는 자연 요소와 함께 생활을 풍부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 필립 존슨의 잘 아는 유리의 집입니다. 이거 좋은 환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데 왔어요. 제가 장소성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명작이 아닙니다. 여기에 와도 그것이 좋은 집이 아니죠. 자, 한번 설명 달리 또 이거 고야의 마하고 모녀의 누드 사진입니다. 예술이라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누드를 의 여인이 이렇게 밖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미친 엑스락합니다. 이거는 예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본질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나 장소가 다르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건축이나 도시가 상황에 맞추어서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거를 방증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어딜 가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긴가 거긴가. 이거 어딘지 저도 모릅니다. 사진 찍어 놓고도 모릅니다. 왜? 똑같은 모습이에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유네스코의 한 그 관계자가 인천공항에 내려서 쫙 서울까지 들어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전체주의적인 건축을 하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자, 잘 아시죠? 체스키 크롬로프. 이거 보면 딱 압니다. 그죠? 산토리니. 남다른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동마을과 하회마을도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거 어디입니까? 경주 우리의 황남마을입니다. 김수근 선생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좋은 길은 좁을수록 좋고 나쁜 길은 넓을수록 좋다. 우리가 이쪽에는 침구의 맥을 그린 제도. 이 좁은 길이 많을수록 맥이 잘 통합니다. 도시의 큰 도로만 뚫어 놓으면 도시는 그 간선도로만 막히고 다른 좁은 길은 혈이 없어서 숨결이 없어서 점점 죽어갑니다. 과연 우리의 작은 도시들은 혈맥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골목길을 골목길답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1929년에 베리가 뉴욕 근교에 새로운 단지를 만들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제안한 거는 뭐냐? 반경 400m를 가지고 소위 커뮤니티를 형성하면 훌륭하겠다. 우리가 이제 소위 근린주구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우리 지금 황리단길이 전체 길이가 720m입니다. 그러면 직경 800m 이 이론에 거의 뭐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옆에 그림은 이 저밀도의 저층의 마을일수록 동네일수록 이 빨간 점, 파란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공용의 공간들이 이 자리를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이건 혈맥이 잘 통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 지금 준비를 안 해왔지만 아파트나 큰 단지 고층에서는 이런 사진이 안 나옵니다. 그냥 길가에만 있지 이 생활 속으로 이렇게 혈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황남길입니다. 이렇게 고쳤죠. 예전에 자동차가 점령하던 걸 이제는 자동차 일방 통행하고 걷기 좋게 이렇게 갔습니다. 이 덕수궁 돌담길보다 우리의 대릉원의 돌담길이 저는 훨씬 훌륭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걷다가 쉬고 쉬다가 즐기고 이런 마을의 할머니들도 그늘 밑에 이렇게 이게 우리 황남동 전체의 모습이죠. 물론 이 짤즈부르크에 가면 간판조차도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더 멋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비 같은 거 우리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중에 우리 황남동에도 그 간판 고치면 심의를 해서 200만 원씩 그때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중에 한 이용원입니다.
여기 위에 보면 아주 오래된 가위와 빗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양반이 오랜 동안 연륜이 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반은 스테인레스로 만들었죠. 요거 오래도록 했지만 기술은 녹슬지 않았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난 이런 간판들이 각 가게마다도 자기 얼굴로 있었으면, 자, 잘 아는 우리 바르셀로나 안토니 가우디의 성가족 성당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도 전체가 높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우디가 무슨 얘기를 했냐? 최고 높은 첨탑도 저 멀은 몬주익 언덕의 높이보다는 낮게 하라. 고층 건물이 꼭 좋은 거 아닙니다. 할 수 없이 사람이 몰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주가 꼭 고층을, 지역은 우리 지방 분산하는데 꼭 고층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건 정치 논리예요. 투자하려고 하는, 또 주민들이 이거 재개발해야 된다 이런 거. 파리도 원래 구시가지는 다 7층 이하입니다. 라데팡스의 신시가지가 이렇게 높죠. 제가 일부러 이 발표를 위해서 남산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경주가 이런 도시입니다. 누구나 경주를 방문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제 친구들 다 이런 얘기합니다. 경주 안온하다는 거야. 포근하고. 왜 그럴까요? 높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시대를 우리가 적응할 수는 없지만 그 남천과 서천과 북천 요 안에는 높이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 자, 세계화 시대에도 우리 것이 좋은 거. 그래서 세계화, 지구화와 세계화, 글로컬리즘이죠. 이런 거는 꼭 우리뿐만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 볼리비아죠. 볼리비아의 이 프레디 마마니 이 양반은 뭐 건축을 옳게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그 안데스의 건축을 만들어갑니다. 이쪽에 오른편에 있는 사진의 색깔은 이 안데스 어떤 도시에나 이룰 수 있는 시장의 과일과 옷가지의 색깔을 그대로 자기네 걸로 갖고 왔습니다. 자, 이 렌초가 만든 뉴칼레도니아의 문화원입니다. 이 토속 사람들의 토속의 재료를 쓰면서 현대 문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중국의 프리츠크상 12년에 프리츠크상을 받은 왕수가 전통은 지속성이다. 전통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전통은 지속성이며 과거를 넘어 현재와 미래를 관통한다. 그러면서 원형 그대로는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복에 갓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생활이 그만큼 변했습니다. 그러면 전통의 건축도 변하고 전통도 우리 생활에 또 맞춰서 정신은 갖고 있으면서 변해야 됩니다. 파리의 에펠탑도 이거는 뽕피두 센터에서 산 오른쪽은 제가 에펠탑 모형입니다. 이렇게 뭐 변해서 모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김중업 선생 프랑스 대사관 지으면서 이거 우리의 전통의 곡선을 쓰면서 우리나라에서 상은 주지 않았지만 프랑스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평화의 문. 다 우리 이 전통 건축의 요소를 그대로 갖고 온 거죠. 이런 게 이제 전통의 면면한 생활. 우리 국립경주박물관, 그 다음 밑에는 경주세무서. 저는 이런 면에서 경주세무서는 매우 훌륭한 건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파리 근교에 가면 이거 임대 아파트입니다. 임대 아파트가 우리의 아파트 모양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뭐 노트르담 성당의 플라잉 버틀레스 저걸 그대로 밑에 갖고 왔죠. 인도에 가면
뭐 이런 창에 빛을 걸기 위한 이런 장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소가 왼쪽 그림이 오른쪽 현대 건축에도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뭄바이 공항에는 그냥 기둥, 천정까지 이 요소를 그대로 갖고 오죠. 자, 루브르 궁이었습니다. 여기에 미술관을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엠페이는 현대적인 유리 피라밋을 세웠습니다. 유리 피라밋은 투명하기 때문에 루브르의 경관을 투과해서 해치지 않죠. 그러면 전시관을 어디에 세웠냐? 지하에 갖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드리드에 있는 미술관, 예전에 요 밑에 부분은 마드리드가 한창 무역 선장할 때 창고였습니다. 그 위에 역사를 얹는 겁니다. 부수고 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를 인정하고 그 위에 얹고자 하는 거죠. 자, 우리 요 바로 앞에 이건 뭐죠? 보셨죠? 황룡원. 그러면 기능이 다르잖아. 목조 우리 전통 건축으로 이런 회의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콘크리트로 하자는 거예요. 하고 위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거 우리 황남동에 있는 원래 모습이 요 오른쪽 밑에 사진입니다. 이 황남초등학교 리모델링 하면서 우리의 전통 요소를 쓰면서 이렇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요 끝에 보면 뭐 하나 있죠. 여기에 제가 주장을 해서 그래도 우리 정자라도 하나 얹자. 여기 원래 휴게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자를 하나. 요거는 지난 서울에 한번 올라가서 구경했는데 조민석 건축가, 우리나라에서 그 국제 비엔날레 할 때 한국관을 설계하고 했던 사람인데, 요거는 원불교의 원남 교회당입니다. 원남 회당인데 여기도 현대 건축의 이런 우리 전통 건축을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함께 전통성을 노려서 했습니다. 자, 이거 어디죠? 양동마을의 서백당입니다. 우리의 전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자체가 뭐 완결성은 없습니다. 서양 건축은 건축물 자체가 완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 행랑채와 행랑마당, 안채와 안마당, 사랑채와 사랑마당이 함께 외부 공간과 또 채와 채가 어울려야 이게 하나의 완결체가 된다 이거죠. 이 전통 건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에 대한 개념을 내부뿐만 아니라 바깥까지 아우러야 되는 게 우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경주시의 그 건축상을 받은 게 오른쪽입니다. 이거 풀 빌라입니다. 빌라지만 이런 마당과 채와 울타리의 개념을 매우 잘 표현했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요가하는 이분이 굉장히 나이가 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유연합니다. 유연한 거는 젊어 있는 거예요. 신체뿐만 아니라 생각도 유연하면 젊은 거지, 그죠? 우리 스스로도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 그럴 때는 정신이 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한도 여백이 있습니다. 건축은 외형에 앞서서 공간에 주목해야 된다. 비어있는 공간이 무엇으로 작동하는가와 어떻게 연출되는가 참으로 흥미롭게 살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묘, 어떤 이는 동양의 파르테논이라고 합니다. 이 빈 공간이 더 중요합니다. 라이올라의 루이스 칸의 소크 연구소입니다. 삭막한 것 같지만 엄청난 우리에게 감흥을 줍니다. 빈 공간이. 실제 우리는 그 빈 공간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비워 놓은 겁니다. 꾸미기 위한 정원이 아닙니다. 채우기 위한 비움이다. 그 정신.
자, 대시마에 있는 우리 니시자와 류에의 대시마 박물관. 깜짝 놀라죠. 여기 뭐 전시된 거 없습니다. 그냥 물방울 그거 작품 하나 있지. 이 건축물이 그냥 작품입니다. 빈 공간이 우리에게 그냥 감동을 주죠. 솔트레이크의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 뭐 조용하고 이래야 됩니까? 도서관이 거리입니다. 그냥 길거리입니다. 스트리트입니다. 여기에 뭐 기념품도 커피 뭐 별별 뭐 상점도 다 있고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감흥으로 받느냐. 그래서 오늘날 공간은 앙림 마티스의 파나처럼 왼쪽은 음악입니다. 각자가 그냥 노래 부르죠, 악기를. 그런데 오른쪽은 댄싱입니다. 공간과 공간이 서로 어울려서 작동하는 겁니다. 메르데스 벤츠 전시관, UN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간이 그냥 어울리는 게 아니라 층도 없이 어울립니다. 오른쪽 그림 보면 또 알죠. 자, 그래서 지역 문화의 새로운 서막을 건축의 힘으로 열고 마을의 가치로 도시를 살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문화자산, 관광자산으로 도시를 가꾸고 이런 도시 전략이 필요하다. 그걸로 성공한 건 뭐죠? 빌바오. 빌바오는 쇠퇴해가는 쇠락의 철강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빌바오 구겐하임, 프랭크 게리 작품 때문에 도시가 살았죠. 이 건축물은 세비야의 그 메트로폴의 목조입니다. 이게 목조, 파라솔. 이름은 도시의 파라솔입니다. 도시의 환경에 매우 기염. 이게 무슨 기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나오시마, 안도 다다오의 지중미술관과 구시마 야오이의 이 작품 때문에 나오시마 섬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도시를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주는 이미 많은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적인, 문화적인. 건축이 아니어도 이것도 자산이죠. 경주가 경주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산입니다. 자, 파르테논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더 이상 신전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우뚝 서서 이 세계의 대표적인 문화재로 나 이리 오너라 이렇게 우리를 부릅니다. 저는 물론 그 안토니 가우디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자연이 최고의 건축이다. 그래서 자연을 어떻게 담아갈 것이냐. 자연에는 빛의 요소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6분 남은 것 같습니다. 자, 빛. 성당 아닙니다. 작은 성당 아닙니다. 꼬르비제예. 여기에는 신부님이 필요 없습니다. 왜?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신을 그냥 만나는데. 우리도 이렇게 빛을 많이 담았습니다. 안도 다다오는 스미요시 주택에서 15평짜리 땅에다가 2층 집을 짓는데 가운데 이렇게 뻥 뚫어버렸어요. 그러면 10평밖에 못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도시민은 자연에 쇠약하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자연을 담아주고 싶다. 그래서 이 사는 거주자가 비록 작은 공간이라도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오히려 비워줬다. 그러면서 농담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 2층에 이 방에서 저 방 갈 때 비가 오는 날이다. 우산 쓰고 간다. 아무리 큰 저택도 비 오는 날 지집 안에서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물. 물도 감흥의 요소입니다. 사유원에 가면, 우리 군이 사유원에 가면 이렇게 그냥 물이 건축 안에 있죠.
자, 이건 뭐 우리 동궁월지가 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빛과 바람과 물과 이런 걸 환경의 수도라고 하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베히레라고 하는 또랑을 도시 전체로 이렇게 흘려보내죠. 우리도 그 포항에서 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치롭고 혹은 격조 있기 위해서는 뭔가 정보를 담는 게 중요하다. 이거 제 작품은 아니지만 제가 관여하면서 이타미 준이 이 발상을 했죠. 근데 이 타워를 보면 기둥이 6개입니다. 6개고 그러니까 칸은 몇 개 되겠어요? 5칸. 그래서 이거 세계 문화 엑스포니까 내가 6개로 나누자. 그러면 5대양 6대주가 아니냐. 이거를 놓고는 이 커튼월 유리벽을 뭐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고민할 때 제가 또 자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유리를 992등분을 하라. 992라고 하는 신라의 역사입니다. 그 중에 56으로 나누어라. 56대 왕조죠. 그래서 첫 번째 반투명, 두 번째 투명, 반투명, 투명 하면서 각각의 재위 기간으로 혁거세의 재위 기간 얼마, 남해왕 재위 기간 동안 폭 얼마, 그래서 이루어진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유리가 투명과 반투명이 교차하는 것이 결국은 신라의 역사가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거는 생명력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경주에서 철로가 폐구간 됐어요. 요 가운데 도심 구간 그린웨이에는 제가 주장은 뭐 바이크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 아주 좀 어설픈 아이디어입니다. 그런 거 절대 하면 그냥 숲길, 그냥 걸어 다닐 수 있게. 그런데 단지 아까의 그런 걸 이걸 신라의 길로 선정을 해가지고 수종을 56종을 심으면서 그루 수는 992그루를 심자.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자연과 함께 있는데 제가 이문열 선생을 좋아했습니다. 삼국지도 읽어보고 그 중에 이문열 선생이 그 김삿갓에 대한 책을 내면서 시인이라고 해요. 이 책의 말미에 보면 김병년 아버지를 이제 아들 이균이가 이제는 영월 자기네 고향으로 모시고 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노쇠하고 했으니까 김삿갓도 이제 집으로 간다고 하고 둘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꾸 아버지를 잃어버려. 돌아가는 풀숲에서 냇가의 바위 위에서 자꾸 잃어버리는. 자세히 보니까 그런 데 있는 거야. 왜 잃어버리느냐? 김삿갓이 있는 자연의 모습이 더 자연스럽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대목이. 그래서 저는 자연 친화다, 환경 친화다 하는 거는 그 정도의 경지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그림 동양화에는 그냥 자연이 있지만 이 안에 자세히 보면 사람도 있고 건축도 있습니다. 같이 하나의 자연계의 요소들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만대루나 삼척의 죽소루 이쪽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기둥이 길다가 짧았다 했죠. 이거의 초석은 이 바위돌입니다. 바위돌에 그냥 기둥을 세우다 보니까 기둥이 길었다 짧았다 하는 거예요. 이 자연의 맞춤형입니다. 후쿠오카의 아크로스빌입니다. 이거 국제회의장이고 한데, 자, 공원이 건축이고 건축이 공원입니다. 아파트도, 이런 아파트도 있을 수 있죠. 자, 결국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성능 진작에 매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 논리죠.
정말 이 휴대폰이 이만큼 발전돼야 될까?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경제 논리로 돌아가야 되니까 계속 바꿔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 공존적인 거는 그렇게 성능이 진작되면 될수록 위험 요소도 함께 완전히 제로화 시켜주는 게 완벽한 기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초두에 말한 지속 가능성의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의 발달과 자연에 대한 겸손함, 자연에 대한 우리가 존중, 기여 이런 것이 함께 브라마이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장치여야 되지 않겠냐. 마지막으로 시애틀 주장, 이 양키들한테 땅을 팔지 않겠다고 했던 대목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키들이 서부 개척할 때 총칼로 하다가 맨 마지막 남은 지금의 그 워싱턴 주를 협상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판다고 그랬어요. 왜 안 파느냐? 이 세상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아니다. 뭐냐? 자손으로부터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자손의 건데 내가 어떻게 파느냐?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논해야 되지 않을까. 좀 길었습니다만,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현택수 건축가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또 우리 경주의 여러 가지 자산과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잘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한방 교수님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우송대학교 김학만입니다. 제가 이 경주에 오고 나서 굉장히 반갑고 또 경주에 오면 뭔지 포근한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본관이 경주입니다. 그래서 경주에 오면 마치 고향에 온 듯한, 그리고 우리 정책학회 김영미 회장님도 이제 지난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본관이 경주라고 그래서 반가웠었고, 왜 저를 이 세션에 이 토론자로 넣는가를 이 우리 현택수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저도 마침 대전시에서 도시계획위원을 김영미 회장님하고 같이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집단지성을 활용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제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어제 경주 주시장님이 경주 에이펙 유치기원에 대한 열정, 그게 아주 굉장히 넘쳤어요. 그게 확실히 제가 이제 지난 6월 달까지 교육부의 규제위원장을 좀 했었는데 한 8년 정도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상도 분들과 전라도 분들의 특성은 열정적입니다. 근데 제가 대전이 고향인데 충청도 분들은 어떻게 해주겠지요, 뭐 이런 식의 스타일이 좀 지역 특성이 좀 나타나는데,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시장님의 그 열정에 제가 좀 보탬이 되고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에이펙 회의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경주가 또는 우리 대한민국이 덕을 보려고 한다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베풀려고 한다라는 그런 관점이 좀 들어가면 더 좀 품위 있는 에이펙 유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더 정성스럽게 표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신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경주는 이 공간적인 특성이나 또는 전통적인 특성에서 우리 현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가치인데,
이를테면 제가 이제 그 대전의 우송대학교 대외협력처장을 하는데 대협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PR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PR이 뭐냐? 피할 것은 아주 잘 피하고 알릴 것을 아주 잘 알리는 것이 PR입니다. 이제 이게 제가 한 40년 전에 그 대학에서 그 PR론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학부 때 대학 4년 동안 다른 거 배운 건 잘 기억이 안 남는데 그 선생님이 PR론, 이 퍼블릭 릴레이션스 약자죠. 그런데 그 과목에서 첫 시간에 PR이 뭐냐 하면 피할 것을 아주 잘 피하고 알릴 것을 잘 알리는 게 PR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경주에서 에이펙 성공 유치는 PR이 관건이다. 그 PR을 하는 방법은 그 기본 관점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웃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이 경주시장님이 마인드가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제 그렇게 접근이 되면 굉장히 그 간절함과 그 품격이 넘어서 근데 그것을 이제 아포리즘적으로 압축해서 표현하면 저는 이제 송무백일이라고 그래서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한다. 이제 이런 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정리한 걸 잠깐 말씀드려보면 쉽고 재밌는 에이펙 이런 그 관점이 좀 들어가고 아까 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접근성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경주가 그 이미 신라천년에서 글로벌의 모습이 아주 멋지게 드러난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역사를 간단히 돌아다 보면 아시다시피 신라 시대에 그 청해진에 그 장보고가 있었잖아요. 이때 국제 통화가 있었던 거죠. 기축 통화가.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원나라가 있었잖아요. 이때에도 역시 기축 통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달러죠. 그런데 이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기본 방침이 산업공상으로 바뀌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조선이 탄생하지 않았더라면 뭐 이건 가정법이지만 어떤 학자는 우리나라가 굉장한 자본주의를 형성할 수 있는 아주 기똥찬 찬스. 예를 들면 고려 시대에는 병난도가 있었잖아요. 코리아가 바로 이제 개성상인에서 유래된 것처럼 무역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에서 이미 이 경주는 글로벌이 1000년 전에 이루어진 데다라는 것을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그래서 경주를 이미 가장 지역적 특화가 잘 된 것이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글로컬 경주의 에이펙 유치 이런 표어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근거는 바로 말하자면 지금 말씀드린 장보고의 그 해신 그 드라마도 있었죠. 장보고의 활동이나 공간 정보에 있어서는 다 아시다시피 스키타임 문화의 근원지가 바로 경주잖아요. 신라. 그래서 저도 사실은 성이 김이지만 이 김이라고 하는 것은 골드스미스 즉 쇠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 여기에서 유래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경주가 이제 말하자면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할 때 번쩍번쩍 쇠를 다루는 게 바로 이제 이 쇠를 다룰 줄 알았다 해서 이제 김 씨가 이제 지배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K-팝의 그 DNA는 바로 이 경주가 내가 볼 때는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스키타이의 그 쇠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재주와 공예 기술,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박물관의 그 문화, 그리고 도시 재생적 측면, 그리고 재미있거리와 먹거리를 좀 소개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제 결국은 그 유치를 해서 제가 생각하는데 2008년에 미국에 좀 교환 교수로 가 있을 때 보니까 플로리다의
그 조지아에서 플로리다로 내려가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95번 도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 그 플로리다에 진입하면 휴게소에서 그 플로리다의 선키스트 오렌지 주스가 유명하잖아요. 오렌지 주스를 막 그 휴게소에서 공짜로 막 줍니다. 아, 여기가 바로 플로리다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듯이 경주에 오면 뭐 이를테면 무슨 먹거리를 외부 손님께 이렇게 좀 무료로 준다든지 이제 이런 재미, 먹거리 이런 것이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재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이 좀 경주시 에이펙 유치를 위한 기원 홍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말하자면 글로컬을 이루기 위해서 먹거리 그리고 재미있는 거 그리고 쉽게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정신적인 것이 이제 바로 문화가 될 수 있는데 이 화랑 정신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랑 정신도 좀 가미를 하면 좀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이펙을 통해서 덕보려고 하지 궁극적인 것은 이제 경주의 발전 모멘텀으로 삼겠다는 시장님의 또는 경주 시민들의 의지가 담겨 있지만 그것을 덕보려고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상당히 베풀려고 한다라는 그런 기저가 바탕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내가 이웃이 잘 되면 내가 잘 된다 하는 그 속무배결의 가치를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학만 교수님께서 자신감 있는 또 유치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배광빈 교수님께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주시의 그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 관련된 발표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현택수 교수님의 이런 지속 가능성을 위한 건축적 지향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저도 이제 그 경주에 와서 이번에 이제 그 발표를 듣고 그리고 시장님의 어떤 에이펙에 대한 유치된 의지들을 살펴보고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왜 경주여야 되나? 에이펙을 유치하기 위해서 왜 경주가 역할을 해야 되나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제 처음에 그 에이펙 정상회의 위치에 관련 발표에서 이제 첫 꼭지로 경주의 이제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파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한국적인 가치나 어떤 한국적인 아젠다가 전 세계에 사실 그게 세일즈가 되고 이게 충분히 어필이 가능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실 남산 타워로 갔었는데 그날 마침 저는 몰랐었는데 그날이 BTS 10주년 기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산 타워뿐만이 아니라 전 서울이 보라 색깔로 색깔이 변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참 많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기사를 보면 그 10주년 행사로 인해서 해외에서 어떤 관광객들이 13% 증가했다는 기사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어떤 BTS가 가지고 있는 뭐 국제적인 어떤 그런 트렌드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있지만 한국적인 가치 그리고 한국적인 정체성을 내세운 어떤 그룹들이 성장을 하는 걸 보면 어쩌면 한국적인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에이펙 대상자에게는 큰 어떤 인상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가장 한국적인 도시가 전국에서 어떤 도시냐고 하면 저는 그게 경주라고 하는 것은 뭐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도시들을 방문하고 이용을 했지만 경주에서 이제까지 가장 전통적인 한국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존한 어떤 도시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제 아이하고 같이 이제 그 경주를 방문을 했었는데 이제 불국사를 가서 이제 방문했습니다. 근데 항상 그 불국사 가면 저희 그 수학여행 가면 찍는 그 포토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 아이를 이렇게 올려놓고 똑같은 데서 제 수학여행 때 찍었던 포토존과 같은 곳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참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현택수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지역이 어떤 미래에서 우리가 받아온 게 아니라 우리 자식 그 후손들에게 빌린 거라는 말씀에 대해서 참 많이 공감을 했었고요. 근데 그만큼 제가 느끼는 것은 경주에서 이렇게 과거에 대한 어떤 유산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참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꼭지로 말씀하셨던 것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것이 어떤 보존과 개발을 밸런스 있게 유지한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서울에서 주로 이제 지내기 때문에 서울의 이제 그런 지역들을 가보면 과거에 있던 그런 아름다운 길거리 그런 보존들이 사실 개발로 인해 가지고 많이 파헤쳐지고 없어진다는 것들이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뭐 예전에 이제 피막골 같은 경우도 사실 아주 좋은 문화유산이고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로 인해서 사라진다는 게 좀 안타까웠는데 경주는 이런 지속 가능한 성장, 그러니까 성장과 발전을 잘 조율을 해서 이렇게 발전한 도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유산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과 그리고 상당히 도심 안에서는 또 그 예전에 왔었던 첨성대와 그 지역과 다르게 이 문화유산을 잘 지키면서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색 있게 발전시키는 모습들을 봤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마 에이펙 회의의 유치에서도 분명히 어필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공감을 했었던 게 사실 경주가 전에 여기 오기 전까지는 국제 도시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다 보니까 이 근처 지금 보문단지 근처에 다양한 회의 시설 그리고 숙박 시설들 그리고 뭐 부산에서도 뭐 공항 이용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접근성이나 아니면 KTX들이 유치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에이펙을 경주에서 유치하게 된다면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크게 이런 당위성을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경주가 참 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왕미구 교수님 감사합니다. 경주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잘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영훈 박사님께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오늘 주제 중에 또 우리 토론자들이 좀 이야기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건 아마도 이 에이펙을 경주에서 잘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전략 중에 하나인데 오늘 김준영 유치 팀장님께서 잘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 또 건축 총괄하시는 우리 현택수님께서도 좋은 여러 가지 배경과 실질적으로 이 경주의 유산들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짧지만 한 두 가지 정도로 그 전략을 몇 가지 저도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준영 팀장님께서 그 유치 전략으로 여러 가지 또 첨단 유일한 한국 의회를 대표하는 도시고 또 국제 회의도 할 수 있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경쟁하는 도시가 지금 부산이 있고 제주가 있고 인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국제 회의를 많이 하니까 아마 이번에는 조금 그 또 지리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그 에이펙 상황을 볼 때 조금 제주는 좀 후보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다른 그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부산은 또 이미 2005년도에 한번 그 에이펙을 유치를 했고 이제 문제는 아마 인천인 것 같은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고등학생인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치단을 뭐 대표 유치단도 만들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 가지는 이제 홍보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말씀하시니까 홍보를 하나 이제 잘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시민들과의 경주 시민들이 다 호응을 해서 경주 시민들이 다 환영을 한다 하는 그런 것들도 외부에서 알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그 여러 국내 도시들하고도 자매 결연이나 이런 걸 맺지만 특히 외국의 뭐 우리 예를 들면은 이스탄불 같은 경우하고도 같이 유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도시들 또 외국 이 에이펙을 대표하는 국가들의 여러 도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대표들이 무엇을 잘 필요로 하고 알고 또 어떤 것을 한국에 와서 배우거나 또 할지 뭐 이런 그 필요성들을 좀 이렇게 연구를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면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SNS를 활용을 해서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례 중에 하나는 우리가 뭐 BTS도 얘기하지만 요즘에는 50-50 얘기를 해서 그 쇼츠나 아니면
또 우리 뭐 틱톡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홍보 활동을 상당히 다양하게 하고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전략적인 그 외국 경험들이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합심해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또 우리 경제에도 시민들이 다양한 그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분들하고 합심을 해서 좀 이 홍보 활동을 조금 더 국제적으로 또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우리가 지금 직접 참여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은 이 유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주시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활용을 해서 시민들을 끌어들여서 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영훈 박사님께서 구체적인 앞으로의 전략에 필요한 내용들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원래 명사회는 시간에 맞춰서 끝내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그것을 오늘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끊기에는 너무 선생님들의 말씀이 좋았던 말씀이 많고 앞으로 또 신라가 왜 나오죠? 경주가 에이펙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세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